지역이 미래다. 취재와 수다로 무장한 기자들의 우리 지역 이슈 털기 원탁의 기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저희가 셋이 이렇게 나란히 한복을 맞춰서 입어봤는데 이 기자는 한복이 잘 어울리네요. 뭐 유 기자도 그렇고 두 분 이 색감이 조화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두 분은 조금 젊은 색깔이고 저는 조금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색깔인가요? 아, 그렇진 않은데요. 대감마님 같기도 하고 청학동 같기도 하고. 저는 한복을 태어나서 처음 입어봅니다. 정말요? 네. 설마. 아니 진짜요. 처음 입어봤고 그 어릴 때도 한 번도 안 입어봤고요. 명절 때나 이럴 때 안 입어봤고 결혼식 때 네. 패백 올릴 때 잠깐 그 사모관대라고 하나요? 그거 잠깐 걸쳐본 게 전부예요. 그게 처음이고 두 분은 한복 자주 입어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명절에 입은 거 빼고는 결혼식 때 잠깐 입은 거 외에는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자는 저는 결혼식 후에 한 5년간은 처갓집 왔다 갔다 하고 집에 인사드리러 갈 때 한복을 자주 애용했습니다. 아 처갓집 가실 때 한복을 입고 가셨어요? 네. 5년 동안이나? 네. 자주 안 가셨는 모양이다. 아니, 갈 때마다. 네. 갈 때마다 갔다는 얘기죠. 그래요. 명절 때마다 가신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 외에는 안 가고. 명절 때만 입었겠죠. 사실은 저희가 오늘 뭐 각자의 한복이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좀 색깔이 남다르다 싶으실 텐데 천안 방주간 오거리에 있는 한복집에서 협찬을 이렇게 기꺼이 해주셔서 오늘은 이렇게 한복을 입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방송 끝날 때까지 쭉 이 차림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두 분 혹시 방송하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지면 크게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도심 안녕하십니까? 양측의 균형 발전이 도시 행정의 핵심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신도심의 개발에 집중이 돼 있다.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조치원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이 1,000억 원.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폭탄 돌리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일부 시도의회에서 직권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통과를 시킨 건데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건 정부에서 집행을 하건 이 논란은 어린이 그들을 볼모로 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2016년에 열리는 빅 이벤트 바로 전국체전입니다. 97회 전국체전이 마산을 비롯한 충남 전역에서 열리는데요. 서울과 경기를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2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새 계획은 세우셨어요? 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계획 세운 거 뭐 거의 못 지켰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 세우셨어요? 올해 다시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일주일에 3번 꼭 운동을 하자. 건강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직 완성하지 못한 그 논문 작성을 마무리 짓자. 나머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은 차근차근히 해볼 계획입니다. 무슨 운동을 하시게요? 저 일단 좀 그래도 달리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달리기가 건강에 좋죠. 돈도 안 들고. 네. 유찬임 기자는 어떤 계획 세우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봉사라는 단어를 한번 새겨보고 살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자원봉사센터에도 저 회원 가입을 좀 하고요. 와이프하고 함께 주말을 이용해서 봉사 활동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어떤 봉사 활동을 하시려고? 봉사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요. 주변에 단체나 기관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두 분 모두 굉장히 뜻있는 계획들 세우셨는데 올 연말쯤에 혹시 방송을 그때도 하게 되면 그때는 꼭 올해 계획을 다 논문 마무리하시고요. 봉사활동 열심히 하신 걸로 그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맞는 첫 방송이니까 올해 천안시와 아산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에 예고돼 있는 주요 현안들을 영화 예고편 보듯이 미리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농통합도시인 천안시와 아산시는 물론이고 세종시 역시 국가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세종시 신도시 그리고 조치원업을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 이 양측의 균형 발전이 도시 행정의 핵심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줄곧 이 문제가 거론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정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원도심 안녕하십니까?입니다. 신도시와의 구도심 간의 이 균형 발전이라는 화두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요. 어디에나 다 있는 거고요. 다만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게 국가균형발전, 또 국토균형발전의 국가 시책 일환으로 네. 추진됐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세종시 안에서 또 다른 균형발전이라는 게 화두로 떠오른다라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세종시 신도시하고 이 외곽 지역을 가보면 도대체 이게 한 도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딴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세종시 원안 논란이 불거졌을 때 6개월가량 제가 세종시에 취재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허허 벌판에 그 말뚝 하나 박아놓고 이곳에 그 세종시 천마을 아파트다. 이렇게 해서 사진도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보면 그것은 완전히 딴판이죠. 단지 수치상으로만 봐도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전국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도시인데 그 2012년 7월 출범할 당시에 인구가 11만 5천 명에서 최근에는 21만 명은 넘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입주 아파트만 해도 당시에는 5천 가구였는데 지금은 2만 가구로 육박할 정도로 그 무척 성장했고요. 그 반면에 그 10개 읍면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치원을 중심으로 한 그쪽의 인구 증가율들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감소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쪽의 노령화 지수가 무려 73.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 네. 조치원 읍면 지역은 그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도 한 60% 이상의 노후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신도심의 개발에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를 둘러싼 논란은 뭐 2016년 새해 한 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세종시가 뭐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떤 해결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치원읍 등 이제 구도심과 외곽 지역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그 구도심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세종시의 도시 행정의 또 하나의 핵심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종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핵심 정책이 청춘 조치원 사업이잖아요. 예, 말 그대로 조치원을 중심으로 조치원에 대한 개발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네. 프로젝트는 오는 2025년까지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 문화복지, 지역 경제 등 4대 중점 전략을 세웠고요. 이 4대 중점 전략의 대표적인 사업을 좀 살펴보면 도시재생의 경우 구 시청사 부지를 활용해서 복합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고요. 인프라 구축 전략으로는 도로교통망 확충을 계획하면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BRT와 연결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도입하겠다. 네. 네. 아울러서 문화복지 전략으로는 터미널 업무 단지 내에 복합 문화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또 지역경제 전략으로 2018년까지 구 시청사 부지에 과학 비즈니스 벨트 SB 플라자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네. 세웠습니다. 그 주로 이제 뭘 개발하겠다, 건립하겠다 이런 물론 이제 시설이 입주가 돼야 뭐 인구나 상주 인구들이 또 늘게 마련이니까 어떻습니까? 두 분이 보기에는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으세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중심이 그 목적과 중심이 그 조치원을 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네. 그다음에 원도심과 신도심을 조화로운 균형을 발전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이 조치원이 살아야 세종시가 살고 세종시가 살면 대한민국 중심지가 산다. 이게 이런 목적과 사업성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유천 기자가 보기엔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세종 신도시와 조치원읍이 자동차 운행 거리상 한 20분 정도 가량 소요되는 네. 거리입니다. 그닥 멀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서로 상호 교류 부분에 있어서 그게 크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현지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왕래가 자주 이루어져야 동시에 조치원읍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오로지 그냥 조치원읍만 놓고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는 전략만 세웠을 뿐 그 신도시와 구도심의
왕래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사람이 오갈 수 있게 해야 네. 된다. 뭐 시설이 원도심을 무슨 시설을 하는 것보다 사람이 왕래를 네. 해야 된다. 그거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 좀 접목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도담 그 싱싱장터인가요? 로컬푸드 장터를 세종시가 오픈해서 운영했잖아요. 거기는 나름대로 그래도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곽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제 신도시 주민들이 소비해주는, 그러니까 한 지역 안에서 이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이 될 텐데, 이제 비전을 선포한 지 하여튼 1년하고도 석 달이 더 지났잖아요. 2014년 10월에 발표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앞에서 이제 언급을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의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 그리고 문화복지, 지역경제 이 4대 분야에 대해서는 네. 나름대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복합 행정타운 역시 조성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그 연결할 수 있는 그 신도시와 조치원과 연결할 수 있는 그 BRT도 6월 달에 그 KDI 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거고 네. 그리고 조치원을 우회하는 도로 역시 올 6월 달에 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그 지역경제 분야에서도 그 핵심인 SB 플라자가 그 올 3월 달에 설계를 마치고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설을 건립하겠다 하는 것들은 지금 뭐 계획대로 행정 절차가 진행 그렇죠. 중이군요. 네. 뭐 관련해서 2015년 세종시가 이 청춘 조치원 사업에 네. 쏟아부은 예산이 대략 1,000억 원. 네. 그 SOC 사업을 제외한 순수 청춘 조치원 사업으로는 약 500억 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아무래도 신도시야 뭐 행복도시 건설청 주관으로 계획대로 착착 진행 중에 있으니까 관건은 이 구도심 그리고 외곽 지역에 어떻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듬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최근에 그 이춘희 시장이 그 외곽 지역이죠 소정면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주민이 본인들 지역이 이제 소외돼 있다면서 차라리 우리 소정면을 천안시로 편입시켜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그러고요. 뭐 예전부터 비슷한 얘기는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이런 요구들이 나올 정도로 하여튼 소외감을 아직은 좀 느끼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시의 가장 외곽 소정면이 가장 외곽이거든요. 네. 천안하고 인접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청춘 조치원 사업도 어찌 보면 소정면 같은 외곽 지역 입장에서 더욱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래서 세종시의 경우 세종 첨단 일반 산업단지,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그 외곽 지역에 조성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그 소외 지역의 박탈감을 보듬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준익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이 프로젝트라는 게 하나의 어떤 원도심과 구도심을 살자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약간 지금 결이 약간 평가가 좀 다르긴 한데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이 균형 발전 못지않게 신도시만 살펴보더라도 신도시 내에도 뭐 올 한 해 계속 논란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신도심에서도 그 중앙공원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금개구리가 발견되면서 네. 이 개구리 보전, 서식지 보전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또 그 세종시 국립수목원이 개장이 원래 당초 2019년에서 2년이 연기됐습니다. 또 최근 아파트가 잇따르면서 신도시역에 만성적인 주차난이 발생했고 또 급증하는 보육수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보육 대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공원 금개구리 서식지 논습지 면적을 좀 넓히겠다라는 건데 전체 공원 면적 중에 그렇죠. 이건 뭐 지난해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왔고 심지어는 보통 이제 뭔가를 개발을 하면 개발관청과 그 지역 주민들 간의 이 갈등 사례는 흔히 왕왕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앙공원 개발 문제는 주민들 간에 또 찬반 양론이 나뉘어서 자칫하면 민민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 문제를 보면서 아직까지 제 개인적으로 어떤 게 낫다고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앙공원 내 생태습지 공원을 둘러싸고서 그 시민과 시민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앙공원은 공원 면적만 전체 140만 제곱미터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네. 그 최대 규모의 도심 속 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공원 지역과 보전 지역을 나눠지는데 그 보전 지역 내에 그 이른바 그 생태습지 공원이 논란의 중심이 서게 됩니다. 네. 2011년 이곳에서 금개구리가 발견되면서 이 개구리 보전을 위한 논습지가 그 2배,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니까
이 전체 공원 면적의 40%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금개구리 때문에 하지만 공원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금개구리의 서식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의견과 그렇죠. 아니면 이런 가운데 이제 생태습지공원을 예정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시민과 시민 간 의견이 대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거고, 다만 그 중에 그 논습지가 당초 계획에도 있었는데 이제 금개구리 서식지 보전 차원에서 논습지 면적을 좀 더 넓힌다 이런 건데,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뭐 LH가 결국에는 개발원가 줄여서 돈 남기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반면에 세종시 와 보니까 꿈을 꾸고 와 봤는데 뭐 아파트 굉장히 밀도가 높고 세종시 신도시 지역이 아파트가 굉장히 고층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를 특화하는 뭔가의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생태 습지 이런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양론이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금개구리의 서식지를 옮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반대인데요. 네. 금개구리 서식지 옮긴 후에 그 금개구리가 계속 보존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옮길 예. 수 없다는 확증을 내놔라 이런 거잖아요. 반대하는 분들은. 그러면 옮겨도 된다라는 확증도 없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뭐 논란의 소지가 없이 그 금개구리는 그 안에서 보존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 습지가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저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다 공원하면 센트럴파크를 꿈꾸고 이어폰 끼고 조깅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 습지에서 메뚜기도 잡고 뭐 벼가 어떻게 크는 과정도 아파트 옆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굉장히 세종 시민들 입장에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의견도 있고, 반대 측에서는 이 금개구리 서식지가 왜 반드시 여기 있어야 하느냐.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면 옮기고 여기는 당초 계획대로 시민들이 좀 활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해달라. 뭐 이런 의견도 일면 뭐 타당하기도 한데, 어쨌든 좀 첨예하게 좀 맞서 있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뭐 균형 발전 사실은 뭐 세종시 얘기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천안도 2005년 천안시청사가 불당동을 이전하면서 그 불당동과 그 구도심, 신도심과 구도심의 이제 균형 발전이 화두로 떠올랐고요. 특히나 천안시의 전철이 개통하면서 구도심이 천안역 주변을 구도심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천안역으로 오지 않고 뭐 두장역, 성완역, 뭐 복명역 그 여러 역으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천안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시도 뭐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도시 균형 발전을 견인한 동서연결도로가 아직 개통은 안 됐지만 네. 올해 개통될 예정이고요. 네. 또 그 원도심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현 그 동남구청사를 개발하는 그 복합 테마파크, 또 그리고 올해 준공 예정인 대학인 문화관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파크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뭐 계획은 확정이 된 겁니까? 네, 계획은 사실상 확정된 겁니다. 그 동남구청사 부지, 그러니까 주변 2만 한 3천 제곱미터인데 이쪽을 개발하는데, 이곳에 동남구청사 자리에 어린이회관 그리고 수익시설, 이렇게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이 같이 겸해진 그 복합 테마파크로 조성이 됩니다. 그 올해 착공에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여기서 이제 이 복합 테마파크가 그동안 그 사실상 그러니까 자본이죠. 자본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요번에 추진하는 거는 그 천안시 그리고 국토부, LH가 상호 협력해서 기금, 출금, 출자금, 융자금, 민간 자본까지 포함하게 해서 새롭게 하는 그 도시재생 사업의 어떤 새로운 샘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그 천안역에서 동남구청사 그 일대를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뭐 그 사업하고도 이제 맞물려서 진행이 되니까 앞으로는 좀 속도를 낼 수도 있겠네요. 네. 동서 연결도로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동서연결도로가 그 복합 테마파크 조성과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천안 지역 경부선을 반으로 갈라서 동과 서를 바로 연결하는, 지하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네. 시작점은 버들 6거리고요. 마지막은 와천동 일대 880m를 지하로 뚫는
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안시의 동과 서를 중심 지역에서 천안역을 기점으로 해서 상호 연결한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초 계획은 원래 그 서쪽으로는 원래 훨씬 구간이 더 길었던 거 아니에요? 불당동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현재 불당동 청사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도시 기본 계획상에 이렇게 예, 여러 가지 이유로는 뭐 일단은 예산이 가장 큰 문제. 뭐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될 거예요. 거기까지 연결을 하려면. 지금 880m 뚫는 데만 1,145억 원이 들었으니까요. 거기까지 연결하는 거는 그 배 이상이 들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 그러면은 저 개설을 하고 있는 연결도로 800여 미터가 개설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동남구청에서 성정동 지역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성정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회를 했어야 되거든요. 네.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시간적으로 상당 시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동쪽과 서쪽을 천안역을 가운데 두고 오가는데 상당히 단축될 것이다, 시간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동서연결도로가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진짜 반쪽 도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래는 그 동쪽의 원도심, 원성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불당동까지 연결되는 그런 거를 기대를 했는데 사실상 1,100억 원이 다 그 경부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경부선과 전라선 호남선 다 겹쳐 있는데 그 구간이 500m 구간을 밑으로 지화해서 갔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곳에서 직접 연결해서 그 불당동 쪽과 연결되는 도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와청동, 성정동 이쪽까지 되기 때문에 반쪽 도로가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곳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그걸 와촌동에서 저기 뭐 복명동을 넘어서 불당동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토지 매입을 해야 돼요. 그 토지 매입이 또 그렇죠. 상당히 그 차지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현실적인 여러 가지 좀 제약 요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도심과 신도시 사이의 균형 발전, 그리고 세종시 신도시와 조치원업을 비롯한 이 외곽 지역 원도심의 균형 발전. 어느 지역 주민들도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또 소외받는다는 생각이 좀 안 들도록 양 지자체의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좀 헤아려서 행정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난 연말에 전국의 각 시도의회와 교육청 간에 뜨거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일부 시도의회에서 직권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통과를 시킨 건데요. 이 문제는 올 한 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1년 내내 좀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한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교육청은 곰, 정부는 왕서방,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폭탄 돌리기입니다. 폭탄 돌리기라고 저희가 제목을 지어보기는 했는데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일방적으로 폭탄을 투하한 거죠. 교육청에 폭탄을 던진 거죠. 그렇죠. 예. 세종시나 뭐 충남도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결과적으로는 일부 편성이 됐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남은 6개월, 네. 그리고 세종은 4개월분이 편성됐습니다. 네. 아직 폭탄은 남아있는 상황이죠. 원래 그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시도교육감들이 의견을 모은 거 아닙니까? 2015년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2016년 예산을 일절 잡지 말자, 편성하지 말자. 그게 현행법상으로는 맞는 거다. 이렇게 원칙을 세웠는데 실제로 충남도 의회나 세종시 의회, 충남도 교육청이나 세종시 교육청도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잖아요, 당초에. 뭐 아예 편성하지는 않은 거고요.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지 않았고 그렇죠, 유치원 예. 부분을 편성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각 세종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충남도의회도 마찬가지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분 빼고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을 해서 그걸 가지고 와 붙여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편성을 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충남도 의회 같은 경우는
그 도교육감 공약 사업, 핵심 공약 사업들 예산을 다 삭감을 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삭감된 예산을 좀 보면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100억 원, 네. 그리고 유치원 방과 후 교사 인건비 운영비로 32억 4,300만 원, 교무 행정사 운영비로 27억 5천만 원 등을 삭감했습니다. 그 광주광역시, 뭐 강원도, 그다음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쪽 지역도 결국에는 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혀 뭐 편성되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 지역은 아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다 깎았더라고요. 네, 먼저 누리과정이라는 게 이제 저도 좀 낯설었어요. 이 누리과정, 왜냐면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누리과정이 몰랐는데, 누리과정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누리과정은 그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3세부터 5세 아동에게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업은 교육부로부터 교육부대는 그 보통 교부금을 재원으로 교육감이 예산을 그 편성하며, 이 중에 어린이집 보육료는 그 어린이집 설립 관리 주체인 도지사가 제출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 교육재정이 누리과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일부 지역의 경우 그 교원 인건비까지 충당해가지고 이렇게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똑같은 누리과정인데 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뭐 쉽게 얘기해서 부처가 다릅니다. 네. 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요. 그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네. 당연히 교육청은 교육부 소관의 업무만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까지 네. 그 교육청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거죠. 두 분은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논란이 심한 문제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보세요? 도교육청, 시도교육청에서 편성을 해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듯이 정부가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정부가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참 기자는 어떻게 저도 보세요? 정부 편성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전에 뭐 관련 법령을 좀 수정을 하고요. 네. 뭐 아까 부처가 이원화돼 있다라는 부분도 다시 좀 수정도 하고, 그리고 복지라는 패러다임으로 국회의원들이 표 얻고 그 책임은 교육청에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정부가 해야죠. 그러니까 정부가 법적으로 보면 법률상으로는 이 어린이집 이 누리과정을 포함한 어린이집 관리 주체가 정부로 되어 있는 거죠. 시도교육청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법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대통령령인 시행령에다가 이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시행령을 제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는 거다, 시도교육감이. 근데 교육청에는 없는 돈은 없는데 네. 어떻게 지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충남 교육청의 부채가 2013년 353억 원이었거든요. 네. 그게 2014년에는 1,557억 원으로 증가를 했고 작년에는 3,372억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10배가 넘게 증가. 2년 만에? 이게 다 누리과정으로 인한 부채. 네. 그 어찌됐든 충남은 6개월, 세종은 4개월 편성이 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누리과정 필요 예산은 2014년 3조 3,502억 원으로 지금 정부는 추정하고 있고요. 네. 2015년에는 3조 9,879억 원, 올해에는 4조 원이 넘어설 거로 보이는데요. 금융회책으로 각 시에서는 이 누리과정,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반토막을 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세운 것인데,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없는 한 앞으로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한 시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충남도 교육감 같은 경우는 그 도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감이 부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을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의회가 이제 강행 처리를 했는데 교육감에서는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할 거냐 말이죠.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시철 교육감이 표면적으로는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라고 하고는 네. 있는데, 네. 지금 충청남도 위원이 40명 중 30명이 새누리당 소속이거든요. 네. 표결로 갔을 때는 결국에는 이건 강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시철 교육감도 타 시도 부분을 한번 지켜본 후에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년 내내 계속 쟁점이 되겠죠, 이 문제. 그렇죠. 뭐 어린이집 누리과정 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만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인 거고, 이거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누가 하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건, 뭐 정부에서 집행을 하건, 또는 네. 각 지자체에서 집행을 하건, 다만 받아야 된다라는 건 분명한 거죠. 하기 때문에 이 논란은 전국의 어린이 3세, 5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과 그들을 볼모로 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싸움은 계속 참 보기 딱할 정도예요. 그 싸움은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새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천안시 고교 평준화가 본격 시행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종익 기자 참 딸이 올해 고등학교 입학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발고사 봤을 텐데 원하는 학교는 정했습니까? 네, 원하는 학교는 정했고, 다만 이제 그 원하는 학교에 과원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예, 2, 3순위도 나름대로 생각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 발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망하는 학교가 과원이 됐으면은 이제 합격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합격자 배정 발표는 1월 15일입니다. 네. 그때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혹시 그 학부모 입장에서 평준화로 전환돼서 뭐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뭐 저도 저희 아이를 갖다가 이제 고입 평준하면서 학교를 선택을 했지만 네. 가장 핵심은 그 대학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였는데 그 지금은 수시 모집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쪽을 공략을 해서 이제 학교를 지원하게 됐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고등학교 간 그 학생들이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알아볼 수 있는 학교가 없었다는 거죠. 한 곳에 볼 수 있었던 곳이 없었던 거죠. 아, 그래서 오히려 좀 어려웠어요? 네, 그런 건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원탁의 기자들 첫 회에서 이 고교평준화 문제 다루면서 몇 가지 선결 과제를 얘기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는 한 점수로 따지면 한 50점 정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박한 거죠. 예. 지금 현재 과원된 학교가, 네. 일단은 5,346명 정원에 5,172명 후기 고교를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탈락자는 없습니다. 네. 다행스러워 보이지만 1순위 지원생들만 놓고 봤을 때 중앙고가 43명, 쌍용고가 34명, 복자여고가 62명, 부정고가 18명, 청수고가 43명, 총 200명이 있거든요. 과원들. 200명이 1순위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다라는 결과입니다. 네. 그러면 200명은 어디로 가느냐? 지금 외곽 지역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경우 155명이 미달이 됐거든요. 네. 그런 상당수가 100명 이상의 학생이 그러니까 1순위에서 배정받지 못하는 200명 학생 중 한 100여 명이 외곽 지역의 고등학교로. 그래도 뭐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쏠림 현상이 심한 건 아니죠, 그 정도면? 예, 다행스러운 부분도 많죠. 그리고 뭐 천안에서 아산으로 또는 아산에서 천안으로 또는 타 지역에서 천안으로 유입되는 이렇게 지망하는 학생 수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그러던데요? 실례로 아산의 경우 작년에 113명이 천안으로 지원을 했는데, 예. 올해는 28명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어찌됐건 이번 올해 첫 고교 평준화 되는데 여기서 뭐 50점을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한 80점 정도는 주고 싶습니다. 네. 아니 오히려 진학지도 하는데 뭐 본인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더니 오히려 점수는 또 후하게 주시네요. 그거는 뭐 어떤 개인적인 문제였던 거고 네. 전체적인 걸 본다고 하면 이번에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게 그 특성화 고등학교나 특수대학교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었는데 이 6개 학교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 예상을 뛰어넘게 아주 많은 학생들이 경쟁력에 선전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보면 원서 접수량을 나름대로 이렇게 살펴보면 과원이 된 학교가 5개 학교인데 그 과원이 된 학교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도심 속이라든지 그러니까 도심 속 고등학교라든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학교들입니다. 네. 예를 들면 중앙고라든지 두정고라든지 쌍용고라든지 이런 데는 어디서든지 학교를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학교들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따라서 이 통학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이제 고교 평준화 이루어진다면 이 통학 여건을 개선한다고 하면 그나마 탈락자도 없이 평준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할 때
우려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특성화고의 학생들이 많이 가지 않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몰릴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를 부분에 했었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줘야 되는 게 이 기자님 말씀대로 맞는 거고요. 특성화고가 2,150명 모집에 2,67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탈락자가 발생했고요. 이 탈락자들은 고교 평준화에 따른 후기고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야죠. 네. 세종시도 내년에는 이 평준화를 도입하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그 도입 과정을 보면 천안보다는 비교적 무난하게 결정이 됐어요. 그럼요. 천안은 뭐 10년 가까이 진행이 됐던 거고. 그렇죠. 그 세종시 고교 평준화 적용은 2017년, 그러니까 고교 입학 전형 기본 개혁으로 그 3월 달에 이제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 앞서 세종시 고교 평준화 조례안, 그 조례안에서 그 본회의 표결까지 거쳤지만 찬성이 좀 압도적으로 됐기 때문에 2017년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천안은 1995년도에 그 고교 평준화가 해제된 이후 올해 초 평준화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조례안 부결과 재상정 그리고 의회 내부의 진통 등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세종도 고교 평준화 이제 도입이 되는데 학교 배정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천안하고 마찬가지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협의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세종시만의 천안은 굉장히 학교가 많은 지역이에요. 고교 평준화가 무리다 싶을 정도로 학교가 많은 지역인 거고요. 세종시는 그 지역 여건에 맞춰서 새로운 배정 방법을 만들어야겠죠. 아산시에서도 이 평준화 도입 여론이 계속 있는데 천안시에서 올해 평준화가 되면 그리고 세종시도 곧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아산시도 영향을 좀 받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관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50점이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앞으로 그 1순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느냐, 이걸 순순히 수긍하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순조롭게 넘어간다면 아산시도 김지철 교육감도 아산시 도입을 적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고단하게 이렇게 진행된다면 김지철 교육감이 지금 굳이 현 시점에서 아산시까지 평준화를 도입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산 지역이 올해 처음으로 그 관내 진학률이 85.7% 역대 최고를 기록했거든요. 그건 안정화가 되고 있는 지역에 굳이 새로운 고입 제도를 제시를 해서 혼란을 일으키진 않을까. 좀 더 천안 부분에 대한 결론을 좀 더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고교 평준화 도입이라는 것이 꼭 성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만은 있는 건 아닌데 결국에 평가는 성적이 과연 이 상향 평준화 되느냐 아니면 하향 평준화 되느냐, 이게 결국에는 이제 평가 잣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적마저도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평준화가 성공적으로 좀 안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2016년에) 열리는 또 하나의 빅 이벤트, 바로 전국체전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기간에도 열렸고 5.16 군사정변과 5.18 민주화운동 등 이 격동기에도 끊임없이 열렸던 전국체전. 역대 아시안게임 최다 2위와 88 서울올림픽 종합 4위로 스포츠 강국의 밑거름이 되어온 종합 스포츠 제전입니다. 97회 전국체전이 우리 지역 아산을 비롯한 충남 전역에서 열리는데요. 그래서 정한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체력은 국력, 15년 만에 전국체전입니다. 제목은 15년 만에 전국체전이라고 한 거는 충남에서 열리는 게 15년 만이죠. 네, 그렇죠. 그 지난 2001년 천안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충남에서 개최하고 15년 만인데요. 그 60년하고 79년에도 충남에서 개최됐지만 그때는 대전광역시 분리 이전이었습니다. 그렇죠. 97회 전국체전은 그럼 언제 열립니까? 올해 10월 7일에서 10월 13일까지 7일간 열리고요. 총 47개 종목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이 중에서 아산에서는 개최 도시인 아산에서는 15개 종목이, 그리고 인근인 천안에서는 9개, 그리고 공주, 청양, 보령, 논산 등지에서 각각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최근 15년 동안 데이터를 쭉 훑어보니까 뭐 각 시도에서 고르게 열렸는데 제주에서는 2002년과 2014년 두 번 열렸고 최근 15년 중에는 서울과 부산에서는 한 번도 안 열렸더라고요. 아, 네. 안 열린 건 아니고요. 부산에 2000년, 16년 전에 개최가 됐었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2002년 부산 아시안 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열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서울 역시 1986년 아시안 게임 예행 연습 차원에서 개최됐었고요. 86년. 네. 2019년에 100회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2019년에 딱 100회, 1920년부터 이제 전국체전이 시작이 됐으니까, 태동이 됐으니까, 정확히 100회가 되는 2019년에는 서울에서 열겠다. 네. 이런 계획이죠. 최근 시도별 종합순위 보니까, 뭐 경기도가 매번 우승이더라고요. 네, 88년 이후로는 그 경기도가 거의 독식을 하는 네. 거고요. 2위를 놓고 서울시와 개최도시가 이렇게 싸우는 형국이고요. 충남은 뭐 중상위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7, 8위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중반 그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 하기 이전에는 경기도보다 서울시가 우승을 많이 했고 그 이후에는 경기도가 거의 대부분 우승을 하고 뭐 최근 20년 동안 경기를 보면 경기도 이외의 시도가 우승한 거는 진짜 2001년에 충남도가 유일합니다. 네. 사실상 50년 이후에 경기도와 서울이 1, 2위를 차지했는데 여기에는 우승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저는 가장 큰 이유로 인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남의 인구가 207만인데 지난해 네. 기준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1000만이 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1200만입니다. 네. 사실상 5배, 6배 차이 나는데 여기에 역시 체육 인프라 역시 이 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당시에 충남도가 유일하게 1위를 차지했다는 게 너무 믿기지 않는 15년 일입니다. 전에 그렇죠. 1위를 했었죠. 그리고 특히나 각 경기도가 31개 시군, 서울이 25개 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각 시군과 구에 그 실업팀이 또 들어가 있고 그 실업팀들이 다시 이제 전국체전에 나온다라는 걸 생각하면 충청남도나 그 밖에 여타 시도가 서울과 경기를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고요. 특히 또 메달을 많이 따는 대학교 잘 아실 거예요. 용인대, 경기최고 뭐 이런 데가 다 경기도에 있고요. 특히나 한국체대도 있는데 한국체대는 그런데 그 선수들의 고향으로 그 연고지를 풀어주는 이렇게 네. 제도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과 경기도 학생들이 많다 보니 그 서울과 한 체대 몫의 메달은 서울과 경기가 좀 양분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100년이 지금 다 돼가는데 이번에 97회니까 서울하고 경기도 외의 시도가 우승한 게 몇 번 안 되더라고요. 51년 때 한국전쟁 당시죠. 51년에 그 광주하고 전남하고 분리되기 전에 전남에서 열렸는데 이때가 한국전쟁 때문에 처음으로 지방에서 열렸어요. 그전에는 계속 서울에서 열리고 이때 처음으로 이제 전남이 우승을 했고 당시 개최지죠. 그다음에 68년하고 1970년에 뭐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열렸는데 경상북도가 요 68년하고 70년 두 차례 우승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무려 45년 동안 그러니까 2001년에 이 충남이 우승을 한번 한 걸 빼고는 45년 동안 서울시와 경기도가 아주 뭐 독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구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체육 인구의 인프라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다라고 하시는데 올해는 할 수 있을까요? 어게인 2001을 말씀하시는 건데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역시도 그 뭐 인구나 인프라 때문에 예, 저는 3위 예상합니다. 종합 3위. 예, 서울시한테도 밀린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저는 2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전국체전을 위해서 3년 전부터 뭐 아산뿐만 아니라 개최지 아산뿐만 아니라 천안, 충남도 전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2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거는 기대와 희망사항인데 말투가 그래요. 예전에는 그 전국체전 하면은
방송에서도 굉장히 뭐 중계 방송도 많이 하고 관심이 많았잖아요. 국민들의 관심도 많았고. 근데 요즘에는 별로 그냥 시들해요, 관심이. 저희 아버지 때 얘기 들어보면 북일고등학교가 네.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하면 뭐 거리 퍼레이드도 했다라는 얘기도 카퍼레이드. 카퍼레이드 했었죠. 그런 얘기도 듣곤 했는데 맞아요. 이게, 그런 모습 어릴 때 기억이 좀 살짝 나기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컨텐츠의 다변화 그리고 프로 구단의 창설 이후에는 볼거리가 많아졌거든요. TV 틀면 뭐 농구도 볼 수 있고 배구도 볼 수 있고 야구도 볼 수 있고 모든 프로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아마추어 성격의 그 전국체전에는 관심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일부 종목에는 뭐 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일부 인기 종목인 거죠. 인기 선수에 따라서 좀 네. 변화가 좀 있죠. 그리고 하긴 근데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우리나라 그 아시안 게임, 88년에 서울올림픽 이때 당시에 밑거름이 됐던 게 아닌가. 네. 전국체전이 이렇게 이끌어왔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이어졌던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스포츠 강국이 이루어진 걸 보고. 하지만 지금 전국체전은 갈수록 이제 선수 확보 어려움, 그리고 지도자가 부족하고 또 상업화, 승리 지상주의 이런 것 때문에 이 좀 아마추어 정신이 좀 쇠퇴를 하면서 침체된 것이 아닌가. 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긴 이게 사회가 변하면서 스포츠 종목 예를 들어서 씨름 같은 경우 요즘에 뭐 명절 때 가끔 하지만 사실 별 큰 인기를 못 끌어요, 예전처럼. 바둑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스포츠 경기 승패를 가르는 또는 기록을 다투는 스포츠 경기다 보니까 성적 얘기를 잠깐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개최지잖아요, 우리 아산시 충남도는. 충남도나 아산시의 이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준비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12월 11일, 작년 12월 11일이 D-300일이었습니다. 이때 뭐 아산시에서 세부 추진 계획 보고회를 복교항시장 주재하에 개최가 됐었고요. 또 14일에는 충청남도 차원에서 준비 상황 보고회를 하는 등 지금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각각의 준비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아산 만들기라는 사업으로 해서 네. 주변 환경 정비 사업도 병행하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성매매 업소 네. 단속도 지금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아산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성매매 업소를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 영업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주를 시킨다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불법적인 요소를 근절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호객행위나 예. 뭐 이런 것들을 좀 못하도록 한다. 그밖에 뭐 올해 예정되어 있는 주요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4월 13일 치러지는 그 20대 총선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 선거구획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올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20대 총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부득이하게 1월 1일 이 본방송 나가는 이 오늘 방송분을 이제 연말에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 31일까지 과연 안 할 것이냐, 이 방송 나갈 때쯤에 획정이 안 돼 있을 것이냐, 이게 아주 큰 관심사 중에 하나죠. 네, 그 획정도 획정이고 안철수 신당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파급력이 있을까 그 부분도 관심사고요. 그게 당락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과거에 이 충청 지역은 충청도 지역 정당이 있었잖아요. 자민련부터 거슬러 올라서 선진당까지. 그런데 이번 총선은 처음으로 이 지역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마치기 전에 새해 첫 방송이니까 두 분께서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아무쪼록 근심이 없는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근심이 없으면 뭐 웃음꽃이 만발할 것이고 그게 또 직장의 활력이 될 것이고 직장의 활력이 곧 나라의 근심이 없애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근심 없는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을 앞에 두시고 로또 되셔서 부자 되십시오. 오늘 새해를 맞아서 올 한해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의 주요 현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화 예고편 보듯이 한번 훑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뭐 4월 총선도 그렇고 오늘 다루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도 연중에 계속 원탁의 기자들이 꾸준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